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깅 페이스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허깅 페이스 모델을 불러오는 데 있어서 사실 필요한 라이브러리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허깅 페이스 허브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트랜스포머. 네, 사실 일반적으로 이제 딥러닝을 한다 그러면 파이토치 아니면 텐서플로우를 깔고 뭐 넘파이도 깔고 이래야 되는데 사실 막상 언어 모델을 하는 데 있어서는 라이브러리가 거의 필요가 많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허깅 페이스 허브랑 트랜스포머를 설치를 하면은 이제 먼저 허깅 페이스에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이전에 여러분들이 발급받았던 토큰을 그대로 입력을 여기에 해서 허깅 페이스 허브 로그인을 열어서 토큰을 입력을 해서 수행을 하면은 이 세션, 이 셀 안에 이 런타임 안에서는 이제 로그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리포지토리에 접근을 해서 여러분들이 사전에 그 동의를 눌렀던 리포지토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운받고자 하면은 자동으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습에서 활용한 언어 모델은 이제 네이버 하이버클로바 X인데요. 파라미터는 이제 0.5 빌리언이라고 합니다. 0.5 빌리언이면은 파라미터가 5억 개죠. 5억 개고 이제 역할은 텍스트 투 텍스트, 텍스트를 넣어서 텍스트를 생성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컨텍스트는 4K 토큰까지 가능을 하고요. 4K라고 하면은 문서 한 10장? 20장 정도? 10장 이내 정도의 사이즈가 되겠고요. 그래서 다운로드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허깅 페이스에서 들어가서 요거 이제 페이지로 딱 들어가면은 이제 이런 설명 페이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 복사 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카피가 되고요. 여기에서 동일하게 컨트롤 V를 해서 요 리포지토리 아이디에 넣으면은 이제 리포지토리 아이디가 지정이 되고 이제 로컬로 다운로드를 받는 거를 저는 권장을 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이걸 다운로드를 받다 보면은 이제 바로 다운로드 디폴트 경로가 캐시, 그러니까 템포러리 폴더에 지정이 돼가지고 거기로 넘어가는데 사실 이 모델을 계속 다시 불러오려고 하면은 다시 그때마다 이제 매번 다운로드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으로 로컬 환경에서 수행을 하실 때는 이제 로컬 디렉토리 경로를 지정하셔서 이제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스냅샷 다운로드를 사용을 합니다. 스냅샷 다운로드를 넣고 이제 수행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모델들이 이제 다운로드가 되는데요. 모델 전체 크기라고 해봐야 이제 1.1기가밖에 안 됩니다. 1.1기가에 이제 여기에 이제 토크나이저가 있고 이제 토크나이저의 뭐 구성을 설명하는 그런 컨피규레이션 파일이 같이 다운로드가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모델 불러올 때는 사실 이전에 다운로드한 로컬 디렉토리 경로를 바로 넣어줘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 문법이 사실 정석이긴 합니다. 요거를 그대로 넣어줘서 여기에 넣어주면은 동일하게 다운로드가 됩니다. 사실 위 스냅샷 다운로드 절차 없이 그냥 바로 넣어줘도 알아서 템포러리 폴더를 잡아가지고 다운로드를 하게 되고요. 이게 이제 요거입니다. 이제 모델 네임으로 동일하게 네이버 하이버클로바 이제 시드 텍스트 인스트럭트 0.5 빌리언 해서 바로 그냥 넣어도 알아서 다운로드를 수행을 해서 모델을 불러옵니다. 이제 언어 모델에서의 가장 큰 두 팩터라고 하면은 첫 번째는 언어 모델 그 자체고요. 두 번째는 토크나이저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토크나이저 역할이 뭐냐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언어적인 표현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뭐 단어 캐릭터 하나로 쪼개면은 뭐 ABCD를 1:1로 매핑해가지고 숫자로 나타낼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기에는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토큰화를 진행을 합니다. 토큰화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문서상이나 아니면 텍스트상에서 자주 쓰이는 단어를 모아놓은 사전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토크나이저는 이제 그 아이디 하나에 단어 하나가 1:1로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문장 입력을 넣게 되면은 걔네들이 다 토큰 아이디로 매핑이 돼가지고 이제 사전집에 있는 값들을 참조를 하는 형식으로 변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동일하게 다음과 같이 챗해서 이제 apply chat 템플릿을 이렇게 수행을 모델을 불러오겠습니다. 일단 이 과정은 1분 안쪽으로 걸리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운로드가 됐습니다. 21초 걸렸네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챗 형식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 언어 모델에서 사용하는 문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네, 챗 형식이라고 하면 리스트 오브 딕셔너리 형태로 해서 딕셔너리 한 줄에 그때 그 메시지의 롤, 역할과 그때의 내용이 되겠고요. 여기서 이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시스템 역할의 시스템 메시지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너는 클럽하고 네이버다. 그래서 오늘은 7월 16일이다 라고, 네, 이렇게 이제 챗 형식으로 그 포맷을 만들어서 토크나이저로 이제 챗 템플릿을 어플라이를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인풋이 다음과 같이 토큰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토큰은 이제 토크나이저 사전집에서 이제 100272번째 단어를 참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은 14056, 2062 등등등 해서 이렇게 이제 인티저 형식의 값들을 참조하는 형식으로 이제 변환이 되게 됩니다. 사실 여기서 자세히 보면은 100-272, 100-273, 100-272, 100-273 뭐 이런 토큰들이 자주 보이게 됩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디코딩을 해서 다시 출력을 해보면은 저희가 처음에 넣어줬던 것과는 약간 다른 형식의 그 출력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I'm start to list, I'm end, I'm start system, 그리고 메시지 쭉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I'm end, I'm start 이런 식으로 되게 되고, 제일 마지막은 I'm start assistant까지 해서 저희가 넣어줬던 이 입력 메시지가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변환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수행이 되느냐라고 하면은 언어 모델이 그냥 텍스트 그 자체를 받아들여서 어떠한 이제 사용자의 문답을 출력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구조화된 답변을 만들어내는 게 일반적으로는 많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GPT의 특성상 그냥 아무 소리나 말할 수가 있고, 이 앞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시스템 메시지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내가 따라야 되는 메시지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언어 모델도 상당히 혼란스럽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언어 모델은 다음과 같은 문법 형식을 이제 언어 모델마다 다른 문법을 사용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구분해 주는 인식자들을 포함해서 파인 튜닝을 하게 됩니다. 잠깐만요. 네. 다들 따라서 하고 싶었을 텐데 네. 허깅 페이스에서 지금 아이디 만들고 토큰 카피하는 걸 네. 좀 할 수 있게 같이 좀 예. 좀 더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으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은 다 하셨나요? 그렇게 아이디를 만드셨는지 물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이디 만드는 이제 sign up 하면은 란젠데요. 이건가? 네. 사실 뭐 여기에 이메일을 치시면 됩니다. 이메일 치시고 패스워드 치시고 넥스트로 넘어가면 되는데 저는 계정이 있어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프로파일을 만들게 되어 있고요. 유저네임 뭐 하시고 옵셔널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요렇게 요거 해서 입력하면은 사실 크리에이터 어카운트가 끝납니다. 이제 뭐 로그인은 이제 크리에이터 어카운트 하신 걸로 뭐 인증 메일 가면은 그거 다 동의를 누르신 다음에 인증을 하시면은 이제 요렇게 로그인 페이지가 로그인이 된 페이지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여기 프로파일을 누르시고요. 본인 프로파일을 누르시고 쭉 내려가면은 액세스 토큰이 있습니다. 여기 액세스 토큰이 들어가서 보면은 이제 create new 토큰이 있는데 create new 토큰을 누르신 다음에 활성화가 안 돼 있는 거는 활성화가 되면 안 돼요. 어떤 활성화 말씀하시죠? create new 토큰이. 요 페이지가요. 아마 create new
토큰이 활성화가 안 돼. 아마 그 이메일로 인증을 요구하는 게 갔을 건데 그거를 이제 그 계정이 유효한 계정인지 아니면 이제 뭐 그게 페이크로 만들어진 이메일로 가입한 계정인지를 확인하는 절차 때문에 아마 투콘이 발급이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증 절차를 다 밟으셨다라고 하면은 이제 액세스 토큰이 열리게 되고요. 그 이후 절차는 간단합니다. 토큰을 만들고요. 만들 때 파인 튜닝은 할 필요가 없고 read로 해서 이름 적고 create new 토큰을 누르면은 토큰이 발급이 됩니다. 죄송한데 저까지 들어가는데 그다음 리드를 누르면 되나요? 네, 이게 create new 토큰 해서 이제 fine grained read write가 있는데 저희는 업로더가 아니기 때문에 read로 해서 이름 적고 발급을 받으시면은 발급이 됩니다. 토큰 네임은 뭐 아무나. 사실 콜앱에서는 로컬에 의미는 없습니다. 세션 날리면 날아가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개인 서버라든지 그런 시스템 구축하실 때는 로컬 폴더를 지정해서 그 버전들을 관리를 하시는 게 좋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리포지토리도 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 갑자기 개발자들이 자기네들 이거 업데이트 됐다고 구버전이 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문법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토커나이즈가 바뀐다든지 하는 식의 그런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영향을 안 받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로컬에 받아가지고 관리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토큰을 발급받으면 이 페이지가 뜹니다. 그래서 이 토큰을 무조건 잘 기억을 해 두시든지 아니면 메모를 해 두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done을 누르면은 토큰이 여러 개가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뭐 지우고 싶다 그러면은 지우면 되고요. invalidate 해서 재발급하고 싶다. 그러니까 토큰을 까먹었다 그러면은 invalidate and refresh 하면은 다시 뜹니다. 그래서 요거를 받아다가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다시 가자면은 이제 pip 인스톨러, 허깅 페이스, 허브, 트랜스포머스 이 두 개 라이브러리만 설치를 하면 되고요. 요 아래서 이제 허깅 페이스 허브가 설치가 됐기 때문에 이제 from 허깅 페이스 import login, import snapshot download라고 해서 요 두 개를 선언을 해 주시고 이 로그인 안에 여러분들이 발급받았던 그 토큰을 넣어 주시면은 이 셀을 실행하는 순간 이제 이 세션에서는 허깅 페이스 리포지토리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청을 하면은 그 파일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상태가 되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리포지토리에 저희가 이제 가져오고자 하는 네이버 하이브 클로바 X의 이 모델의 정보를 넣어주고 저희가 스냅샷 다운로드에 리포지토리 아이디를 넣어주면은 여러분들의 폴더에 다음과 같이 이제 그 하이브 클로바 모델이 다운로드가 되게 됩니다. 요거는 아마 한 1분 안쪽으로 걸리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모델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그 대신에 이제 파라미터가 큰 모델을 하면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허깅 페이스에서 뭐 네이버가 아니라 딥시크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딥시크 쳐서 네 이런 거를 복사해서 동일하게 여기에 이름을 그 딥시크 경로로 바꿔줘도 다운로드가 됩니다. 물론 이거는 용량이 크기 때문에 다운로드를 받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리포지토리 다운로드가 다 됐으면은 저희가 이제 모델을 불러오면 되는데요. 모델 불러오는 것은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했던 로컬 디렉토리를 참조해서 불러오는 방식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냥 사실 리포지토리 스냅샷 다운로드 없이 지금 로컬 경로에 저희가 이런 다운로드 받는 과정 없이 그냥 바로 불러와도 문제는 없습니다. 이제 여기가 이제 모델 네임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모델 네임을 여러분들이 가지고자 하는 리포지토리에 그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디바이스 맵 오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참조할 수 있는 GPU를 자동으로 탐색을 해가지고 이제 분배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디바이스 맵을 뭐 쿠다 제로로 하면은 0번 GPU만 참조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맵을 쓰게 되면은 뭐 이제 여러 가지
하면은 이제 뭐 분산해서 GPU를 사용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허깅 페이스 모델에서의 일단은 기본적으로 거기서 이제 사용해야 되는 이제 양식은 다음과 같이 롤과 컨텐츠로 구분된 딕셔너리를 리스트로 묶어가지고 이제 참조를 이제 프롬프트를 작성을 하는 건데요. 여기서의 롤은 이 메시지 페르소나 역할, 그리고 컨텐츠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너는 이제 클로바 X고 뭐 오늘 날짜는 뭐다라는 시스템 메시지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언어 모델은 이거는 시스템 메시지다, 시스템 프롬프트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롤 유저로 이제 컨텐츠를 넣으면은 이건 사용자 질문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토커나이저 어플라이 챗 템플릿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리스트 오브 딕셔너리 형태의 챗을 작성을 했으면은 그게 이제 언어 모델이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숫자 형태로 변환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거를 자동으로 수행하는 게 이 토커나이저의 역할이고요. 토커나이저에 챗 템플릿을 적용해라 라는 식으로 이제 넣어주면은 이 챗이 토커나이징을 통해서 언어 모델이 인식할 수 있는 형태의 어떤 값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 이제 add generation prompt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 그 답변을 유도하는 추가 프롬프트를 작성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챗은 이렇게 리스트 오브 딕셔너리 형태인데, 이렇게 리스트 오브 딕셔너리 형태인데, 인풋으로 가면은 이제 토커나이저 형태로 변환이 돼서 숫자 형태로 이제 인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인풋은 이제 텐서 등등등 이렇게 숫자의 시퀀스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숫자의 시퀀스들을 다시 디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인풋의 아이디들을, 이 토큰 아이디들을 배치 디코드라는 것을 통해서 다시 원복을 시켜보면은 저희가 넣어줬던 텍스트의 형태와는 구문이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의 역할이라고 하면은 언어 모델이 인식하는 선에서는 이게 시스템 메시지인지 아니면은 사용자 메시지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언어적인 표현은 그냥 숫자로 표현된 거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질문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시스템 프롬프트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토커나이징 과정에서 이러한 추가적인 문법들을 추가를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시스템의 메시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사용자의 메시지야를 명시적으로 구분해주는 문법이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I'm start, I end 뭐 이런 게 들어가게 되고요. 특히나 이제 하이브 클로버 같은 경우는 답변을 유도를 할 때 어시스턴트라고 해서 요 문법이 뒤에 추가가 됩니다. 요 앞부분은 기존 저희가 넣어줬던 텍스트의 변환이라고 보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그 뒤에 이제 언어 모델은 결국 이어 말하기, 넥스트 토큰 프레딕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기서부터는 어시스턴트가 답변할 차례다라고 명시해주는 문법이 추가로 붙습니다. 요 문법은 스탠다드 문법이 아니고요. 언어 모델마다 다 문법을 다 다르게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폴더에 하이브 클로버 시드 들어가서 토커나이저 컨피그가 있습니다. 여기를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특수 토큰들에 대한 이제 추가적인 그 설명들이 주르륵 있고요. 내리다 보면은 여기에 챗 템플릿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커나이저 apply 챗 템플릿 하면은 요 로직이 수행이 되게 됩니다. 이제 set add generation prompt first 뭐 해서 이제 and if 뭐 네, 여기 I'm start 메시지 roll 메시지 그리고 I'm end 이 문법이 자동으로 이제 적용이 되도록 이제 내부적으로 이걸 참조해 가지고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문법이 다 이렇게 이제 세팅이 되면은 저희는 이 문법을 가지고 바로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인풋에 뭐 해서 뭐 모델 제너레이트를 하는데 max length 뭐 1024 해서 스탑 스트링은 end of turn 또는 스탑이 나오면 스탑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지정이 되는데 이거는 디폴트로 그냥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물을 확인을 해 보면은
이제 커주얼 랭귀지 모델의 특성상 앞에 들어갔던 텍스트에 이어서 텍스트를 계속 추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긴 토큰 아이디가 출력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다 디코딩을 해 보면은 처음에 저희가 넣어줬던 입력 메시지와 출력 메시지가 함께 이제 아웃풋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제일 로우 레벨로 저희가 접근을 해서 넣은 거기 때문에 이런 입출력이 구분은 이제 디폴트는 안 돼 있다. 그래서 이제 출력 부분 이 이후만을 별도로 출력을 해 보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아웃풋 아이디를 배치로 디코딩 한 다음에 그 결과된 아웃풋 스트링을 이제 어시스턴트 n, 즉 저희가 마지막에 넣어줬던 그 AI 답변을 유도하는 그 프롬프트 이후만으로 잘라서 출력을 해보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잘 작성을 해준다라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end of turn 이 출력이 돼서 생성이 멈췄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크다운 형식으로 출력을 해보면은 다음과 같이 수식도 잘 이제 마크다운 형식으로 생성이 됐고 출력을 해봤을 때도 문제없이 출력이 된다라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허깅페이스 리포지토리에 접근을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델을 로컬에 다운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이 뭐 심심할 때 아니면은 이제 개발 환경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의 모델 파라미터라든지 하드웨어 조건들을 고려를 하셔서 선택을 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질문이 있는데 네. 그 지금 하시는 예제는 정확하게 뭘 푸신 겁니까? 푼다는 게 뭐죠? 그 지금 뭐 입력을 뭘 요청해서 지금 이게 나오는 건지. 아, 예. 위로 쭉 가보면은 저희가 요 챗을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럼 저렇게 된다면 우리가 만약에 기계공학 하는 입장에서 네. 진동학 이런 거 하고 있으니까 네. 뭐 MCK 시스템에 그 값을 주고 네. 저기다 주고 저 외력이 뭐 사인바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되는지 구해줘 하면 구할 수가 있는 겁니까? 답은 만드는데 그 답이 맞을지는 저는 확신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은 아주 기초적인 수준에서 얘한테 지식을 물어보는 수준에서는 동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그냥 말 그대로 그 프리트레인된 언어 모델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논리적인 추론을 좀 더 단계적으로 해 나가서 정답까지 도달하게 하려면은 다른 기법들을 많이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걸 대답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야 훈련을 시켜서 만들어 놓고 거기다 물어봐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훈련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프롬프트에 사전 입력으로 이제 예시 질문들을 작성을 많이 해가지고 이걸 보고 참조해서 너도 이러한 유사한 전개 과정으로 답변을 만들어봐 라고 하면은 해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내용이 이제 뒤에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네. 아주 기초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요. 네. 챗에서 네. 롤 한 다음에 툴 리스트 시스템 유저라고 되어 있는데 네. 반드시 저 세 개가 동시에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건가요? 툴 리스트는 지워도 됩니다. 시스템도 지워도 됩니다. 아니면 처음에 한 번 할 때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없어도 되는 건가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이제 모델의 입력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게 과거에 어떤 메시지가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관리를 하지 않는 이상은 매번 그냥 인퍼런스를 새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얘는 과거 기억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첫 메시지로 나의 이름을 알려주고 그 다음 질문으로 내 이름이 뭐게라고 물어보면은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그거는 별도의 인퍼런스였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제대로 기억을 관리를 해서 멀티턴으로 이제 답변 퀄리티를 이제 유지해 나가려면은 이제 시스템 구성을 뒤쪽으로 더 많이 잡아놔야 됩니다. 네. 말씀하신 게 그러면 우리가 지금 대학교 들어올 때 논술 시험 볼 때 보면 네. 논술 보면 앞 페이지나 1, 2페이지 정도는 수학적인 걸 쭉 새로운 거 설명해주고 네. 그다음에 그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입력해주면 자기가 알아서 푼다는 얘기네요. 그죠? 이제 언어 모델의 역량이 되는 모델들이면은 그 과정을 이제 사전 학습이든 어떤 식으로 해놨기 때문에 잘합니다. 그럼 어차피나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모델을 뭐 자기가 트레인 시키는 어떤지 아니면 네. 잘 트레인 훈련된 모델을 가지고 오든지 네. 둘 중 하나는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전에 네. 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그냥 공개된 모델을 그냥 가져와서 쓰면은 거짓 소리들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그 목적에
부합하게 그게 학습이 된 것도 아니고 일반적인 그냥 텍스트 데이터를 긁어다가 학습을 한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화 상황에서는 간단한 문답 정도는 할 수 있는데 복잡한 문제로 가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쪽에 특화된 문답지에 대해서 답변을 만드는 트레이닝이 돼야 됩니다. 소위 말해서 지금 제가 질문했던 그 일자리들의 진동에 대한 응답을 구하는 그런 모델을 자기가 트레이닝 시키든지 잘 만들어 놔가지고 네. 그걸 들고 가가지고 뭐 MCK 값 네. 바꿨었을 때 네가 알아서 그 해를 구하라 하면 할 수는 있단 네. 말이에요. 네. 공학에서는 그런 모델을 만드는데 우리가 좀 집중을 해서 연구를 하면 네. 될 수도 있다는 거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챕터는 그럼 언어 모델이 불러오는 왔는데 답변을 몇 번 주고받다 보니까 얘가 답변을 제대로 안 합니다. 안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인터넷에 있는 텍스트 더큐먼트에서 긁어온 텍스트와 내가 지금 문답하는 상황에서 넣어주는 텍스트는 상당히 사실 성격적으로 많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재학습을 해서 이제 최적화를 잘 하게 만들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언어 모델 학습 과정을 이해를 하시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왜 파인 튜닝 해야 되는지를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먼저 일반적으로는 대규모 언어 모델 학습하는 데 있어서 일단 인터넷이든 아니면 문서든 책이든 등등 소스에서 로우 퀄리티 데이터를 방대하게 수집을 합니다. 그걸 바탕으로 이제 언어 모델을 Next Token Prediction을 하는 거죠. 그냥 앞에까지만 넣어주고 뒷단어가 뭔지를 맞춰라 라고 하는 그런 태스크로 프리트레이닝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이제 저희가 원하는 태스크 상황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번역을 잘하는 언어 모델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다음 문장을 영어로 번역해줘 해서 들어갔을 때 답변이 어떻게 나와야 된다라는 정답지 데이터들을 왕창 쌓아놓은 그런 하이 퀄리티 데이터로 학습을 해야 사실 번역을 잘하는 언어 모델이 되는 거고, 뭐 말씀해 주셨다시피 어떤 동력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그런 문제를 주어졌을 때 그렇게 답변을 구성하는 방식을 잘 만들어 놓고 그거를 학습해야 사실 그 구조대로 답변이 또 생성이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파인 튜닝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이 퀄리티 데이터를 문답 상황을 많이 만들어서 이제 파인 튜닝을 수행을 하게 되고요. 근데 파인 튜닝의 문제라고 하면은 저희가 정답지를 만드는 게 상당히 비쌉니다. 문답지 사람 보고 하나 적으라고 하면은 뭐 1분에 하나 적기도 사실 어려운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사람이 중간에 개입을 하는데, 사람이 이제 데이터를 만드는데 사람이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단은 모아놓은 데이터 상에서 얘가 이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할 텐데, 그 답변이 이제 답변을 여러 가지를 했을 때 그 중에서 어떤 답변이 더 좋고 어떤 답변은 안 좋은 답변인지 그 순서를 매기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피드백으로 그 어떤 답변은 좋은 답변, 어떤 답변은 애매한 답변, 어떤 답변은 안 좋은 답변, 이런 식으로 순서를 매겨주면은 그걸 바탕으로 리워드 모델이 학습을 해서 리워드 모델이 이제 이 답변은 좋은 답변이 아니야 라는 걸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걸 바탕으로 강화학습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휴먼 피드백으로 강화학습을 잘 수행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파인 튜닝을 할 문답지를 많이 만들지 않고서라도 비슷한 수준의 저비용으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이런 거 이제 RLHF를 아주 잘해가지고 딥시크 쇼크가 났다라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프리트레이닝 과정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 하면은 방대한 웹이나 아니면 더큐먼트의 텍스트를 일단 긁습니다. 긁은 다음에 그냥 이제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커주얼 랭귀지 모델을 통해서 그냥 특정 단어들을 가리고 그 단어를 맞추는 그런 이제 단순한 트레이닝을 계속 시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제 전체적인 문자 체계, 언어 체계에 대한 컨텍스트 이해가 돼야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문장을 생성하고 하는 단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로우 퀄리티 데이터와 이제 얼레이블 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런 마스크 랭귀지 모델 아니면 커주얼 랭귀지 모델을 해서 이제 문맥 전체를 잘 파악하고 그리고 다음 단어 이제 일반적인 상황에서 잘 예측하도록 튜닝을 많이 시킵니다. 뭐 이외에도 이제 단어 순서를 바꿔가지고 이제 단어 순서가 맞냐 틀리냐를 보는 것도 이제 문맥을 파악하는 도움이 되고요.
또 Next Sentence Prediction 등의 태스크도 함께 수행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 다음이 이제 Supervised Fine Tuning인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챗 GPT나 뭐 그런 것들에게 물어볼 때 이런 식으로 질문을 많이 합니다. 한 문장으로 설명해줘. 근데 사실 저희가 학습한 데이터 안에 한 문장으로 질문해줘 다음에 이렇게 답변이 오는 텍스트가 얼마나 될까요, 비율적으로? 거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제 이런 다음 문장을 영어로 번역해줘. 나는 어제 도서관에 갔다. 했을 때 진짜 번역이 나오는 그 더큐먼트가 거의 전체 더큐먼트에 얼마나 되겠습니까를 생각해 보면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챗 형식으로 문답을 주고받다든지 아니면 특정한 태스크에 대한 답변을 잘 수행하도록 만들려면은 필연적으로 이런 형식의 문답 상황을 만들어서 이제 정답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파인 튜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GPT 1, 2, 3 하다가 갑자기 챗 GPT로 넘어간 게 챗형의 이런 슈퍼바이즈 파인 튜닝을 수행을 했기 때문에 챗 GPT가 된 거고요. 이제 이전에는 이제 인스트럭트를 학습을 한 거는 인스트럭트 GPT라고 또 기존의 모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시사항을 잘 수행하는 걸로 파인 튜닝을 한 인스트럭트 GPT 그리고 챗형 사람과의 멀티턴 대화를 학습한 그런 게 돼서 이제 챗 GPT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챗 GPT 안에 있는 뭐 GPT 4.5, 4.5 하는 것도 LMM 모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습 데이터도 이제 좀 그 공학용으로 우리가 뭐 기계공학 기본으로 하면 유체역학용 LMM 모델, 근데 연력학용 LMM 모델 네.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하고 유체역학 안에서 세부적으로 뭐 이렇게 전공 지식에 우리 들어가서 우리가 문답을 얻으려면 네. 파인 튜닝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이제 유체역학 하는 사람들이 어떤 질문들을 하는지 그에 대한 예시 답변들이 어떤 식으로 답변이 나오면 좋은지에 대해서 구성을 해서 파인 튜닝을 하면은 이제 유체역학 그 학습한 거에 참조해서 이제 답변을 잘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슈퍼바이즈 파인 튜닝의 가장 큰 문제는 결국 이 문답지 하나하나 만드는 게 다 비용이다. 결국 사람이 아주 어떻게 보면 진짜 정답을 넣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한 게 그 답을 적어주는 거는 어렵고 그 대신에 서너 정도는 우리가 평가를 해서 넣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화학습에서 Reinforcement from Human Feedback이라고 해서 이제 어떤 폴리시, 그 로봇을 제어하는 폴리시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사람이 이 폴리시는 좋았다, 나빴다 정도만 평가를 해서 그 피드백을 바탕으로 이제 폴리시를 찾아가는 RL 이제 접근 방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리워드가 이제 그 로봇의 폴리시를 명시적으로 정해주는 것도 사실 어렵고 그거를 또 정확하게 매기는 것도 어려우니 선호만 매기자 해서 했는데 성능이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언어 모델 학습에 써보면은 우리가 강화학습에서 그 어려운 폴리시를 찾아가는 것도 이렇게 저비용으로 했으니 이제 언어 모델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텝은 이제 기존의 프리트레이닝 과정과 동일합니다. 이제 그냥 그 방대한 데이터 긁어다가 프리트레이닝을 시키고 그 다음에 슈퍼바이즈 파인 튜닝을 시킨 다음에 그 모델을 가지고 이런 질문이 왔을 때 질문을 여러 가지를 만들고 그 A, B, C, D라는 질문에 대해서 사람 보고 이게 뭐 고쳐라가 아니라 그냥 뭐가 더 좋고 뭐가 더 나쁘다 선호도 정도만 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이 리워드 모델이 동작을 하게 되면은 언어 모델이 답변했을 때 그 답변이 좋은 답변이냐 안 좋은 답변이냐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사실 사람이 굳이 그게 좋다 나쁘다를 더 해줄 필요도 없고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언어 모델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알아서 좋은 답변을 내도록 그게 바이어스가 걸리게 돼서 이제 더 좋은 답변으로 유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RLH 네. 그 리워드 모델 좀 궁금한 게 네. 그럼 리워드 모델은 이게 지도학습 형태인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어쨌든 저거를 선호도를 조사하려면 제 생각에 이것도 차원이 엄청 커져야 될 것 같은데 네. 저거 학습하는 것도 그 거대 언어 모델 그냥 일반 LLM 수준으로 학습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리워드 모델이요? 네, 리워드 모델 자체도 세멘틱 그 이코딩 하는 모델 그러니까 결국에는 언어적인 표현을 인식해야 되다 보니까 리워드 모델도 어느 정도 상당히 좀 제대로 좀 커야 되는 걸로 알고 있긴 합니다. 네. 네. 아니, 챗GPT라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일반 사람들의 대화를 학습해서 만든 모델이 이제 LLM 모델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런 모델에서 강화학습을 아무리 시켜봤자 네. 갑자기 그 공학 전문가들의 그 대화를 따라잡을 수 있는 혹은 수식이 나올 만한 확률은 거의 없지 않을까. 네. 이렇게 해서 과연 공학 전문화된 모델이 나올 수 있느냐. 그게 문제예요. 결국 이제 슈퍼바이즈 파인 튜닝을 수행하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리워드를 선정을 하는 단계로 가는 건데, 이런 슈퍼바이즈 파인 튜닝을 할 때 그런 공학적인 문답지를 많이 만들어서 공학적인 문답에 대한 답변 A, B, C, D를 만들고 그 공학적인 문답에 대해서 선호도를 조사하게 만들어서 리워드 모델을 학습을 하게 되면은 공학적인 답변을 더 잘 유도하도록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저희가 질문뿐만 아니라 답안까지도 같이. 네. 네. 그래서 RLCF를 보다 보면은 여러분들은 아마 자주 보셨을 겁니다. 챗GPT 하다 보면은 답변 2개가 나오면서 둘 중에 뭐가 더 좋냐라고 물어보는데, 이제 이걸 하다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RLHF 휴먼 피드백에 도움을 주고 있는 거고요. 이제 챗봇 아레나 같은 경우도 이게 서로 다른 두 모델에 대해서 이제 동일한 질문을 던졌을 때 답변 퀄리티가 뭐가 더 좋냐를 이제 리더보드를 하면서 겸사겸사 RLHF를 수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파인 튜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결국 리소스입니다. 이제 단순 계산을 해봐도 이제 1빌리언, 파라미터 10억 개만 하더라도 이제 여러분이 학습을 하려면은 그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 한 대 정도가 필요하게 되고요. 이제 70빌리언, 700억 개 파라미터 수준이라고 되면은 거의 서버 하나, 2개 정도가 필요가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딥시크의 67빌리언, 6710억 개의 파라미터가 갖고 있는 모델을 단순 계산을 해보면은 H200 141기가짜리 35장이 필요하고요. 그것도 이제 가정은 원배치입니다. 그러니까 학습 한 번 할 때 뭐 하나만 해가지고 돌렸을 때 대략 20억이 나옵니다. 이거를 이제 풀배치로 돌린다 하면은 뭐 수천억은 뭐 쉽게 나간다라는 소리가 거짓은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자랑을 하자면 전기연구원에는 H200이 8장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한 거는 풀 파인 튜닝을 하지 말자. 풀 파인 튜닝은 너무 이제 리소스가 크고, 이제 물론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 즉 그 인터넷에서 모든 텍스트, 방대한 텍스트 몇 트릴리언, 몇 쪽의 토큰을 학습하는 데는 써야 되긴 하는데, 이제 우리가 실제 응용 단계에서는 그 정도 레벨까지 우리가 파인 튜닝을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파라미터 에피션트 파인 튜닝이 이제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크게 대표적으로 4가지가 있는데요. 뭐 어댑터 튜닝, 퍼피스 튜닝, 프롬프트 튜닝, 그리고 로랭크 어댑테이션이 있는데, 사실 앞에 3개는 사실 거의 죽었고요. 이제 로랭크 어댑테이션이라고 하는 로라가 사실 이제 현재 그 파라미터 에피션트 파인 튜닝의 표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자면은 이제 저희가 사전 학습해 놓는 방대한 이제 프리트레인드 웨이트들이 있습니다. 거기 옆에 동일한 이제 트레이토리를 갔는데 이제 로우 랭크로 갔다가 다시 올리는 그런 어댑테이션 행렬을 이제 추가를 합니다. 추가를 하면 연산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기존에는 y는 wx인데 여기에 ba로 가는 이런 이제 쉬프트가 일어나게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전체 파라미터의 방향성을 유지하면서 내가 원하는, 내가 답변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그런 파인 튜닝 그 목표 값으로 얘네들을 조금씩 쉬프트를 시켜준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파라미터의 0.1%만 학습을 해도 사실 성능상으로는 풀 파인 튜닝이랑은 차이가 없더라라는 게 이미 충분히 밝혀져 있고요. 또한 이렇게 추가 행렬을 그냥 입출력 간에 그 쉬프트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모델 구조가 어떻게 되든 간에 사실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PFT는 로라를 기반으로 파인 튜닝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특히나 저희가 뭐 특정한 태스크를 이제 파인 튜닝을 해서 이제 로우 랭크 어댑테이션 그 행렬을 얻었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다른 태스크로 전환하고 싶다 하면은 추가 학습 이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연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냥 얘를 다른 파인 튜닝된 로우 랭크 어댑테이션 그 매트릭스로 바꿔주기만 하면은 저희가 원하는 태스크로 그냥 바꿔서 수행을 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언어적인 표현은 이제 프리트레인된 모델이 담당을 하고 저희가 원하는 답변으로 유도하는 거는 이제 로라가 수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개념이 이제 퀀타이제이션 개념인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 모델을 할 때 뭐 플로트 포인트 32 아니면 16을 씁니다. 그러니까 숫자 하나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32비트, 16비트를 쓰는데 이 비트가 사실 중요하긴 합니다. 프리시전 측면에서 이제 비선형 이제 활성화 함수를 통해서 이제 매핑이 이루어지고 그게 딥하게 쌓임으로 인해서 누적되는 결과값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플로팅 포인트를 좀 레졸루션을 높게 가져가는 건 중요한데 언어 모델이 너무너무 크다 보니까 이거는 좀 줄일 필요가 있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 뭐 비전 모델이 뭐 퀀타이제이션 해서 성능에 득을 봤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못 들어봤는데 언어 모델 같은 경우는 이게 없으면은 문제가 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퀀타이제이션을 뭐 하긴 해야겠다. 그래서 64비트로 표현되던 게 560기가인데 16비트로만 줄여도 140이고 4비트 인티저로 표현을 하면은 20 몇 기가로 우리가 71년짜리 돌릴 수가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럼 최대한 웨이트를 퀀타이제이션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퀀타이제이션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연산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퀀타이제이션을 하면 큰일이 나고요. 영향을 최대한 덜 미치는 요인을 퀀타이제이션을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결국에는 어떤 것을 퀀타이제이션을 해야 될까라고 봤을 때 핵심은 웨이트 값이다. 핵심은 결국 비선형 매핑의 결과값인 액티베이션 리절트는 사실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그거는 퀀타이제이션을 하면은 안 되고 최대한 웨이트 값, 가중치 값 정도는 퀀타이제이션을 수행을 해도 성능상에는 큰 문제가 없더라라고 해서 대부분은 웨이트 올리 퀀타이제이션을 수행을 합니다. 퀀타이제이션 하면 보통 우리가 양자와 또는 뭐 연속, 불연속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그냥 퀀타이제이션 연산이라는 건 어떤 뜻입니까? 이제 그 연산 과정에서 하나의 그 숫자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32비트를 쓰는 거를 4비트로 내리는, 그러니까 그 구간을 어떻게 보면은 양자화를 하는 거죠. 구간별로. 네. 그래서 32비트 표현을 8비트 인트로 한다. 그러면은 물론 레인지도 줄긴 하지만 레졸루션도 줄긴 하지만 그래도 성능상 이점이 확실하게 보장이 된다. 라는 퀀타이제이션입니다. 여튼. 그래서 퀀타이제이션을 잘하면은 메모리가 많이 줄어든다. 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 퀀타이제이션을 잘 한 다음에 이제 로라를 하자 해서 Q로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프리트레인된 모델은 노멀 플로트 4비트라고 해서 이제 가우시안 분포의 퀀타일로 이제 4비트 표현을 하면은 성능이 안 줄더라. 그리고 로라도 이제 브레인 플로트 16이라 해가지고 이제 지수부 가수부 지수부를 좀 잘 조정을 해가지고 이제 연산에서의 그런 그 레졸루션을 좀 좋게 만들었고요. 또 뭐 아웃 오브 메모리 관리를 위해서 페이지 옵티마이제이션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거는 마이너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사람들이 한 게 GPT 퀀타이제이션, GPT-Q라는 건데 기존의 퀀타이제이션을 수행할 때는 이제 다음과 같은 식을 따라서 수행을 합니다. argument min, 그리고 더블 x 마이너스, 그리고 퀀타이제이션 한 웨이트로 곱한 결과 해서 가장 그 차이가 적은, 그러니까 퀀타이제이션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과값의 차이가 가장 적은 얘를 웨이트 값을 찾아서 그 값을 퀀타이제이션을 한 다음에 그 퀀타이제이션 결과로 계산되는 이제 결과값에 대해서 이제 뭐 해시한 행렬을 계산해 가지고 오차 보정을 다 합니다. 오차 보정을 모든 웨이트에 대해서 다 하고 그 과정을 다시 또 어떤 값을 또 퀀타이제이션 하고 그거에 따른 오차 보정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수행이 되는데 뭐 이거는 이제 너무 딥한 이야기라서 여튼 뭐 GPT-Q 같은 경우는 그 과정을 블록 단위로 수행을 해서 빠르겠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제일 각광받고 있는 게 Activation Aware Weight Quantization 이라고 해가지고 기존에 그냥 우리가 랜덤으로 이제 이 플로트 포인트 16을 int3로 퀀타이제이션 하면은 이런 식으로 행렬이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바로 계산을 해버리면은 이제 PPL, Perplexity라고 하는 어떤 지표가 매우 떨어지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특정한 웨이트 파라미터는 다른 파라미터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특정한 1%의 파라미터만 int 3 뭐 이 아니라 이제 플로트 포인트 16으로 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원을 해서
이제 수행을 하니까 성능이 거의 확 뛰더라. 그래서 전체 파라미터 중 일부만 퀀타이제이션을 안 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퀀타이제이션 효과를 누리면서 이제 성능 향상을 이룰 수가 있다더라 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 중요한 웨이트를 어떻게 찾느냐라고 했을 때 이 중요도가 더 크다라고 하면은 결국 활성화 정도가 더 클 거다라는 가정에서 출발을 해서, 그렇다면 실제로 액티베이션이 큰 값들 크게 나타나는 그 웨이트들에 대해서만 퀀타이제이션을 안 했더니 성능이 거의 플로트 포인트 16, 퀀타이제이션 안 한 수준에 거의 비견될 정도의 성능들이 나왔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 한 게 랜덤하게 한 것도 했고, 이제 웨이트 크기가 큰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해서 그것만 퀀타이제이션 했더니 그건 성능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퀀타이제이션의 끝판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비트넷 1.58b라고 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3월 말쯤에 공개를 한 모델인데, 얘는 양자화를 이제 3비트로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3비트는 아니고 마이너스 1과 0과 1만으로 모델 파라미터의 일부들을 표현을 했더니 성능이 기존의 이 그래프 상에서의 완전 그냥 별난 곳에 찍혀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20여 개 파라미터를 가진 이 모델이 사실상 메모리가 700MB 밖에 안 먹는 수준에 도달을 했습니다. 이제 요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얘는 이제 GPU도 안 씁니다. CPU로 돌아가고요. CPU에서 700MB 램을 먹는 수준에서 2빌리언 성능이 나왔다. 특히나 QN 1.5빌리언, 1.5빌리언이면은 지금 저희가 예제로 쓰고 있는 네이버 클로바 수준인데, 그 수준과 거의 동일한데 CPU에서 돌아가고 700MB 먹는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8B인 이유는 로그 2의 3, 그러니까 비트도 아니고 그냥 마이너스 1, 0, 1, 3개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저희가 70빌리언짜리 라마 모델을 돌리겠다라고 하면은 2억이 듭니다. 2억이 드는데 로라랑 AWQ를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하면은 저희가 700억 개 파라미터를 갖는 언어 모델 요 정도를 돌리는데도 저희가 1000만 원 수준에서 저희가 뭐 파인 튜닝이라든지 아니면 모델을 돌릴 수가 있게 되고요. 이제 정확한 비교는 아닌데 라마 3.2 1빌리언을 돌리려면은 단순 계산으로 그냥 오피스 컴퓨터 한 대 정도의 용량이 필요한데, 이제 비트넷까지 이제 삼진 양자화까지 진행을 하면은 라즈베리 파이에서도 언어 모델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해보니까 됩니다. 네, 라즈베리 파이에서도 언어 모델이 돌아가는 시대가 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및 활용 기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네. 그 궁금한 게, 그 상용 뭐 제미나이나 GPT 같은 경우도 AWQ를 쓰나요? 아니면 거기는 자원이 많이 쓸 필요 없고 저희 같은 사람들이 써야 되는 거예요? 사실 상용은 저는 모릅니다.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물론 뭐 제가 잘 안 찾아봐서 그런 걸 수도 있긴 한데, 네. 저희 같이 이제 어쨌든 그걸 파운데이션부터 가지고 쓰는 사람들한테 더 유익할 거라고 예상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거의 몇백 빌리언짜리 모델을 돌리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고요. 왜냐하면 서버가 거의 십억의 서버가 필요한데, AWQ를 쓰면은 그래도 이제 연구실 안에서 구성할 수 있는 수준에서는 저희가 또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보안에 대한 문제는 보안이요? 결국 이제 로컬에서 모델을 받아다 쓴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그 데이터라는 게 로컬 안에서 도는 개념이기 때문에 보안에 있어서는 이제 확실히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양자화에 따른 보안 문제는 들어본 적은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정보가 손실되는 문제는 있어도. 네. 이게 또 기술의 유물 같은데. 네. 저희 70빌리언, 1밀리언 할 때 잘 와닿지가 않는데. 네. 아까 저기 라즈베리 파이에서 2빌리언짜리가 돌아간다고 했는데 2빌리언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성능이요. 예. 이게 나왔을 때 비교 대상으로 한 게 라마 3.0, 라마 3의 2빌리언짜리를 비교 대상으로 했었는데요. 그게 2년 전에 메타에서 가장 최신의 언어 모델 수준이었습니다. 소형, 네. 23년에 3년 기준으로 소형 언어 모델에서는 제일 성능 좋았다라고 했던 모델입니다. 네.
방식으로 잘된 건 아닌 약간 그런 내용. 그러니까 좀 큰 뭐 70년이나 이런 거 있으면 네. 삼진양자라면 좀 더 하고 싶은 대로 많아지고 잘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서베이를 잘 안 해봐가지고, 근데 확실한 거는 모델 파라미터 수에 따른 성능 차이는 확실하게 있습니다. 2빌리언이기 때문에 어차피 보면 기존의 다른 2빌리언 모델도 성능이 별로 안 좋았었던 거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더 도드라져 보이는 것도 이제 좀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프롬프트 쪽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롬프트는 여러분들이 쓰는 그런 텍스트 입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구성 요소는 지시, 문맥, 예시, 입력, 그리고 너는 어떤 사람이냐라는 페르소나가 들어가면은 프롬프트가 잘 맞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일반적으로 저희가 많이 하는 게 인스트럭트 프롬프팅이죠. 이제 인지하고 있으시는 못하셨겠지만 그냥 번역해줘, 요약해줘, 아니면은 뭐 표로 보여줘, 아니면 한 문장으로 정리해줘 라는 게 다 사실 인스트럭트 프롬프팅이었던 것이고요. 이런 프롬프팅을 잘 답변하기 위해서 문답을 잘 만들어 가지고 처음으로 사용한 게 이제 인스트럭트 GPT라고 해서 인스트럭트 GPT가 RLHF를 처음으로 제안을 해가지고 이런 그 지시사항에 잘 답변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성능 개선을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롬프팅의 전략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제로샷이고요, 하나는 퓨샷입니다. 이게 메타러닝에서 나왔던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제로샷이라고 하면은 예시가 없이 그냥 바로 답변하라라고 하는 게 그냥 제로샷이고요. 퓨샷은 이제 퓨샷에 반대되는 개념이 제로샷이고, 퓨샷은 이제 내가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서 예시 문구들을 프롬프트 안에 넣어주는 게 어떻게 보면은 퓨샷이다. 그래서 언어 모델로 하여금 위쪽 프롬프트를 보고 참고할 수 있도록, 그런 패턴들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롬프트를 적어주는 게 퓨샷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퓨샷 프롬프팅의 전략 중에 하나로 이제 이렇게 COT도 하는데, COT가 아주 파워풀한 이제 솔루션 중에 하나긴 합니다. 그래서 체인 오브 토트의 가장 첫 번째 전략은 뭐냐? 우리가 퓨샷 프롬프팅을 적을 때 단순히 문답을 적지 말고 문하고 풀이하고 답하고 문, 풀이, 답 이렇게 구성을 좀 더 디테일하게 가져가면은 우리가 이 언어 모델로 하여금 이 위에 우리가 적어줬던 그런 그 전개 과정을 패턴으로 인식을 해서 동일한 패턴으로 답변을 유도할 수 있다라는 것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퓨샷 프롬프팅으로 중간 과정을 기술해서 답변했을 때 정답을 잘 찾아가더라 였고, 이거 같은 경우는 논문 사이테이션이 16,000회입니다. 트랜스포머가 18만 회였으니까 16,000회면은 0.1 트랜스포머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 프롬프트에서 상당히 파워풀한 접근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측에 이제 도표를 보면은 기존에 스탠다드하게 프롬프팅을 했을 때는 거의 이제 성공률이 바닥을 기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체인 오브 토트 프롬프팅으로 퓨샷으로 그 전개 과정을 넣어주니까 성능이 훅훅훅 뛰더라라는 게 이제 이 저자들이 밝혀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COT 이전과 이후로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COT 이전에는 그냥 단순히 문답이었습니다. 내가 어떠한 지식을 물어보면 그에 대한 지식을 답변해주는 수준에서 그냥 인스트럭션 중심의 어떤 COT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 이후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생각을 단계적으로 말해줘, 아니면은 이제 사고 과정을 적어줘를 통해서 좀 더 정답에 가까워지는 그런 수리 논리 복잡한 문제들까지 풀 수 있게 되는 언어 모델이 되었다. 그래서 솔직히 21년도 COT 이전의 언어 모델은 그냥 이거 딥러닝 모델과 다를 게 뭐냐, 텍스트 넣으면 텍스트 뱉고 뭐 하는 수준인데, 근데 이후로는 자기가 스스로 사고 과정을 만들어서 그거에 기반해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좀 다른 차원에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COT에서 이제 처음 파생된 게 셀프 컨시스턴티라고 하는데, 아주 간단한 전략입니다. COT를 할 때 처음에 첫 단추를 잘못 깨는 순간 뒤에 답이 다 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건 너무 뭐 당연하죠. 이제 논리를 세우다가 갑자기 이제 숫자가 잘못 토큰 프레딕션 딱 하는 순간 뒤가 다 틀리는. 그래서 여기서의 저자들은 그러면은 답변을 여러 개 만들자. 즉 트랜스포머 모델의 디코더에서 아웃풋 프로버빌리티가 나오는데, 거기서 제일 그리디하게 제일 그 맥스 확률을 샘플링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실제 확률대로 샘플링을 해가지고 답변을 여러 개 만든 다음에 보팅을 하자. 그래서 보팅을 하면은 답이 더 잘 맞지 않겠느냐 해서 아주 나이브하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제로샷 COT라고 해서 이거는 많이 유명하던데 이제 Let's think step by step을 넣으면은 답변을 잘한다더라 라는 이제 프롬프팅 전략입니다. 어떻게 보면 COT를 적어준다는 것 자체가 비용입니다. 저희가 퓨샷으로 그 논리 과정을 일일이 다 디스크립션 해가지고 넣어줘야 되는데 그거를 일일이 넣어주는 게 다 비용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최대한 그 비용을 안 쓰고 이걸 해결할 수 없을까 해서 Let's think step by step을 넣고 답변을 유도를 했더니 실제 그 답이 더 잘 나오더라 라는 것인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가 인터넷이나 아니면은 문서나 이런 데에서 긁어온 텍스트들 중에 이런 텍스트들이 아마 많았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 이 문제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전개를 해보자면은 해서 이렇게 뭐 답을 적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수학 문제집 같은 경우는 그런 류들의 텍스트들이 많았을 거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류들의 텍스트에 있었던 이니시에이터, 즉 스텝 바이 스텝이라는 그 단어를 어떻게 보면 프롬프팅에 넣어줌으로써 그러한 그 과거에 프리트레인된 문서를 불러오는 그런 역할로서 이 Let's think step by step이라는 프롬프트가 유효하게 동작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COT를 뭐 2번 돌려가지고 우리가 이제 스트링 형식의 답만 유도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추가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토 COT인데,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제로샷 COT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논리 추론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 물어보는 질문에 대한 논리 전개 과정이 사실 다방면으로 생각하면 할수록 더 좋다라는 것은 너무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저자들은 질문을 여러 개를 만든 다음에 질문을 유형별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클러스터링 한 다음에 특정한 질문이 들어왔을 때 각 질문 유형별로 질문을 하나씩 뽑아가지고 거기에 따른 제로샷 논리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러한 다방면의 논리 추론이 필요한 질문에 대해서 논리 구조를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낸 논리 구조를 퓨샷 프롬프팅으로 다 넣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제로샷은 아무것도 안 보고 바로 제로샷으로 이제 COT를 해야 됐다라고 하면은, 얘네들은 제로샷을 여러 번 그 과거의 다른 질문들에 대한 논리 구조를 바탕으로 퓨샷을 넣어주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답변을 유도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성능이 더 좋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트리 오브 토트라고 하면은 이제 기존의 이제 COT 전 플로우들은 다 동일합니다. 한 번 잘못 답변, 그 논리를 만들어 가는 순간 다 틀리는 구조로 이루어지는 그런 프롬프트 방식이었는데, 이제 트리 오브 토트는 그러면은 사고를 한 번에 끝내지 말고 단계적으로 끊어가지고 특정 사고 레벨에 도달했을 때 그거를 더 발전해 나갈지 아니면 다른 사고 과정으로 탐색해 나갈지를 분기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좀 더 정답이 더 다가가는 그런 프롬프팅을 전략을 수행을 했고요. 이것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은 데모스트레이션이라고 하면은 주어진 수로 24를 만드는 문제가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4, 9, 10, 13으로 수식을 만들어서 24를 만들어야 되는데, 단순히 생각해도 처음에 숫자 잘못 고르면 뒤에 다 틀리는 문제 종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처음에 논리를 세우는데 4랑 9를 고르는 순간 틀립니다. 뭐 그런 류의 문제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단계별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사고 과정을 구조화시켜서 이제 어떤 걸로 해봤더니 안 되더라. 그럼 다시 위로 올라가서 다른 숫자로 트라이 해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롬프팅을 이제 사고 단계를 만들고 사고 결과를 평가하는 순서로 구성을 했고요. 이렇게 했을 때 확실한 성능 개선이 이루어졌는데, 기존의 프롬프트는 거의 뭐 7%, 4%, 9% 수준이었는데, 이렇게 트리 단계로 사고를 단계화해 나가서 이제 정답을 가다 보니까 74%까지 성능이 올라갔다. 그래서 단계적 과정을 거쳐야 하는 문제에 있어서 파워풀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셀프 리파인 같은 경우는 언어 모델 보고 답변을 한 번만 바로 이제 해서 그걸 쓰는 게 아니라, 언어 모델 보고 스스로 이 답변이 이 질문에 적합한지를 한 번 더 사이클을 돌게 만드는 그런 아주 간단한 전략인데요. 첫 번째로 이제 코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해 오면은 코드를 작성한 다음에 이제 자기 스스로 이 코드가 잘 짜졌는지를 셀프 리플렉션 과정을 한 번 더 거칩니다. 그리고 그 셀프 리플렉션의 피드백을 셀프 리파이닝 과정을 거쳐서 이제 리파인된 그런 답변을 유도를 하게 되는 프롬프팅 전략도 있고요.
이제 그래프 오브 토트라고 해가지고 뭐 기존의 트리가 뭐 단방향이라서 이제 과거에 좋았던 그런 사고 전개 과정을 참조하지 못하는, 즉 한 번 페일로 갔으면은 그 트리는 다 리젝션을 시키기 때문에 좋았던 생각이라면은 좋았던 생각을 참고해서 답변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휴리스틱 간 접근을 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전환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여기 전까지는 연구자들이 제일 고민했던 게 논리 추론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또는 어떠한 행동을 하게 할 것인가 라는 두 가지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고를 어떻게 잘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이 두 개밖에 없었는데, 이제 여기에 React, Generalizing Reasoning Acting in Language Models에서는 이제 행동과 사고를 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뭐 스탠다드 프롬프트는 뭐 fail 했고, 뭐 리즈닝 하는 것도 사실 리즈닝이 충분하지 않아서 fail 했고, 뭐 act only도 행동만 하는데 사실 사고 과정이 없다 보니까 fail을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자기가 먼저 사고를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그리고 행동을 하고 그거에 대한 관측을 합니다. 그리고 관측 결과를 바탕으로 이게 달성됐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다음 스텝으로 어떤 게 필요한지 또 사고를 하고 행동을 결정한 다음에 수행을 하고, 그걸 관측하고 행동하고, 사고하고 행동하고 관측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복잡한 태스크도 자기 스스로 사고 과정을 거쳐서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정답에 더 가까워지더라라고 하는 게 이제 밝혀져, 이제 이 저자들이 이제 밝혔고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부터는 사실 에이전틱 AI가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래서 이제 앞선 그 데모 그 코드 실습에서도 이제 툴 리스트가 있는데, 이제 그게 여기서의 그 액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셀프 리플렉션 같은 경우도 거의 유사한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셀프 리플렉션 하는 모델, 평가하는 모델, 그리고 행동을 결정하는 모델을 별도로 둬서 자기 스스로 이제 그 외부 피드백에 따른 리스폰스를 바탕으로 행동을 최적화하는 그런 프롬프트 아니면 이제 시스템 구성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멀티모달 같은 경우도 이제 비전 인코더 아니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시각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할루시네이션 없이 정답에 더 맞도록 하는 그런 프롬프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시간이 좀 돼가지고 또 10분 쉬었다가 20분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